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4년도 군무원 9급 경영학 시험 이제 강평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 개별적인 문제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 난도 완전 상이었고요. 역시 아직 또 어떤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9급하고 7급을 비교했을 때 왠지 7급이 좀 더 어려워 보이고 9급이 좀 쉬울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7급과 9급의 난이도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7급보다 9급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이런 현상들은 뭐 올해 처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7급이 더 쉬웠던 해도 분명 여러 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9급과 7급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난도의 차이로 이야기하진 않고 문제 형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그러니까 공개된 문제들을 보게 되면 문제 형식의 차이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9급은 보기가 좀 짧고요. 7급은 보기가 좀 긴 형태. 이 정도 차이가 오히려 9급과 7급의 차이이지, 9급과 7급의 차이가 난도의 차이로 갈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다시 9급으로 돌아와 보면 어쨌든 난도는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난도가 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경영학의 정상 출제 범위라는 범위를 가정했을 때 그걸 벗어나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인지 사회학인지 심리학인지 이 경계가 좀 모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난도를 좀 높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난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냐면, 어떤 개념을 그냥 그대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응용해서 좀 다른 형태의 표현들을 가지고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본 형태들이 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이 올해의 시험을 좀 난도를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올해의 시험은 딱 두 가지가 좀 강조되는 시험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멘탈 관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왔을 때 정상 범위가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시면 당연히 멘탈의 스크래치가 가죠. 근데 멘탈을 지켜서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신데,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멘탈 관리에 실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거지만, 경영학은 단순 암기 형태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었던 시험이 올해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념을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응용해서 물어본 형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암기 중심이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이런 형태의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으시냐면요,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취할 건 확실히 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멘탈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이래서 그런데, 어쨌든 버리는 건 어차피 다른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거고, 단 알고는 지켜야 되는데, 멘탈 관리에 실패하시면 아는 것마저 틀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멘탈 지키면서 지켜야 될 건 무조건 잘 지키는 거, 요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 수 있을 듯 하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난도가 높아진 거 맞다니까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시험 자체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 상황에서는 역시 지킬 건 지키시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6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뭐 이거 앞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멘탈 관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암기 위주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줬던 시험이 올해 9급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경영자의 의사결정 접근법 중 합리성 모델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꼽아드리면 합리인 모델과 관리인 모델 두 가지인 거고, 합리인 모델이고요. 합리성 모델이니까, 그럼 이제 합리성 모델과 관리인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 합리성은 최적해를 추구하는 거고, 관리인은 만족해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목적 지향적이고 논리적이다. 2번 만족할 만한 대안을 해결안으로 받아들인다. 3번 조직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다.
4번 문제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성은 최적해, 관리인이 만족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번 같은 경우 만족할 만한 대안, 만족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다음 중 관련 다각화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번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정체되었거나 저성장인 경우, 2번 기업의 현재 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경우, 4번 신제품의 판매 주기가 현재 제품의 판매 주기와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경우, 4번 기업의 현재 유통경로를 신제품 출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네 가지 전부 다 관련 다각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예, 네 가지 다 관련 다각화와 관련된 내용은 맞는데 지금 문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가다반으로 발표가 된 건 1번으로 발표가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요 문제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청들을 많이 받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도 4개 중에 관련 다각화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4번 기업의 현재 유통 경로를 신제품 출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EJ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건 충분히 EJ 거리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 경로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관련 다각화에 좀 더 명확한 표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견해로도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듯하고, 다음 3번, 다음 중 판매자 관점의 4P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구매자 관점에서 4A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건데, 사실 이 문제 되게 생소한 문제 맞아요. 예, 생소한 문제 맞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정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정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번 가용성, 2번 촉진, 3번 인지도, 4번 수용성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4P가 4A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4A는 정리하지 않으셨을 거고 4P는 정리가 됐을 때 이 4P가 뭐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하는 4가지가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보기 이번에 떡하니 촉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 촉진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생소한 문제이긴 했지만 정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3번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4번이요. 다음 중 성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성과 측정은 기업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번 성과 측정은 일이 처리되는 방식보다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자주 처리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3번 성과 측정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프로세스 성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성과 측정은 프로세스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역시 여러분들 처음에 이 문제를 푸셨을 때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4번까지 다 읽었을 때 다 맞는 내용들처럼 보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이건 사실 경영 문제를 푸는 테크닉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뭐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 형태가 있다면 출제자 입장에서 물론 옳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바꿔치기 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과 측정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보다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자주 처리되는지에 주목한다가 앞에와 뒤에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4번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5번 다음 중 직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아까 총평 드리면서 이게 사회학인지 심리학인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이 문제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1번 기계적 접근은 경제학 중 행동 경제학에 근간을 두고 있다. 2번 동기부여적 접근은 심리학 중 임상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3번 지각 운동적 접근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능력과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순에서 직무 설계를 하는 것이다. 4번 생물학적 접근은 조명이나 공기, 장소와 작업 시간보다
작업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먼저 행동 경작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동기부여적 접근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임상심리학과 관련되는 건 역시 생물학적 접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3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고, 역시 4번 보시면 좀 전에 4번 문제 대기 드린 것처럼 앞뒤를 바꾸는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물학적 접근은 조명이나 공기, 장소와 작업 시간보다 작업 자체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두 개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되기 때문에 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다음 중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온라인 분석 처리는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2번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핵심 요인을 추출하고 패턴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사실 이 문제 저희 과정 중에 핵심 마무리 특강이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2024년도에 시행됐던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공인 노무사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뭐 확인하셨냐면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개념 확인하셨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뒤에 내용은 텍스트 마이닝은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 웹 마이닝은 웹 컨텐츠 마이닝, 웹 구조 마이닝, 웹 사용 마이닝으로 분류된다. 4번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의 유형은 연관성, 순차, 분류, 군집, 예보 등이 있다. 나머지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이고 사실 난이도상으로 얘기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음 7번 다음 중 현금 흐름 표상 현금 흐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올해 9급 25문항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1번 매출활동 현금 흐름, 2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 3번 투자활동 현금 흐름, 4번 재무활동 현금 흐름. 정답은 당연히 1번 매출활동 현금 흐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을 나타낸다.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세부적인 내역을 나타내는 것은 포괄손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유보액을 의미한다. 현금 유보액은 말 그대로 현금 유보액인 거고, 이익잉여금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당기 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항상 일치한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 경향 문제 풀 때지만 항상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많은 오답들을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당기 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4번 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초래하는 주된 항목은 당기순이익이며 감소를 초래하는 주된 항목은 배당이다. 얘는 옳은 설명이 되죠.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높여줄 거고,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니까 4번이 옳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9번 문제고요. 다음 중 공급사슬의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파트너십 사슬, 2번 효율적 사슬, 3번 린 사슬, 4번 신속 대응 사슬 4개 들어가 있고, 아마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1번과 3번 중에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공급사슬은 기본적으로 효율적 공급사슬과 반응적 공급사슬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반응적 공급사슬이 신속 대응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둘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 드렸냐면 효율적 공급사슬은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고, 신속 반응 또는 반응적 공급사슬은 고객화 또는 유연성이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4개 중에 하나를 틀린 걸 찾는 거 3개 문제가 되니까 경영학의 습성상 뭐 하나가 있을까요? 효율적 공급사슬과
반응적. 여기 표현대로 가면 신속 대응 공급사슬의 중간 형태가 있을 텐데 이 중간 형태는 원가와 고객화, 원가와 유연성의 중간 형태일 거고요. 그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모두 보셨냐면 지트, 적시 생산 시스템 보셨고 그 지트, 적시 생산 시스템을 뭐라고도 할까요? 린 생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는 사실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린 사슬은 효율적 사슬과 신속 대응 사슬의 중간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공급 사슬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파트너십 사슬이 되게 돼버려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0번 다음 중 소비자 행동의 영향 요인으로 개인 심리적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라이프 스타일, 2번 학습, 3번 가치, 4번 가족 들어가 있고 역시나 1번, 2번, 3번은 개인과 관련돼 있다면 가족은 개인 자체와 관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이죠. 다음 11번 다음 중 직장 내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요성 분석이다.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한 다음에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해서 평가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1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직장 상사와의 친밀감을 제고할 수 있다. 직장 내 훈련은 한 명의 교육자 밑에 소수의 피교육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친밀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나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3번 많은 종업원들에게 통일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얘는 OJT 직장 내 훈련이 아니라 OJT 직장 외 훈련과 관련돼 있으니까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4번 교육훈련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문제 없죠.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12번 다음 중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역시 간단한 문제이죠. 1번 기업과 경영의 분리, 2번 자본가와 종업원의 분리, 3번 일반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의 분리, 4번 출자자와 경영자의 분리. 정답은 당연히 출자자와 경영자의 분리가 될 테니까 12번 문제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다음 중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는 감가상각 방법을 가속상각법이라 한다. 2번 생산량 비례법은 자산의 가치 감소의 원인이 진부하나 부적응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경우 적합하다. 얘 잘못된 설명이죠. 생산량 비례법은 그냥 어떤 기계가 있을 때 매년 얼마만큼의 생산을 했는지를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뒤에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생산량 비례법은 이러한 경우에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3번 정액법은 매 회계 기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4번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의 2배를 상각률로 정하고 정률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나머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4번 이 문제 역시 이제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이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경험을 나타내는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결국 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태도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죠. 1번 정서적 요소, 2번 인지적 요소, 3번 관계적 요소, 4번 행위적 요소 들어가 있고 정답은 3번 관계적 요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제 표현대로 가면 행동적 요소가 되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다음 15번 다음 중 자본 비용과 성격이 다른 용어는 1번 평균 수익률, 2번 할인율, 3번 필수 수익률, 4번 기대 수익률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 자본 비용은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한 얻게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이라는 것은 필수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할인율, 필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다 자본 비용과 관련돼 있고 평균 수익률이 자본 비용과 가장 거리가 먼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6번 다음 중 비용 중심적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수 가격 결정은 총원가와 원가 비율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사용된다. 2번 비용 가산 가격 결정은 생산 원가에 일정한 가산액이나 가산율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3번 공원 마진 가격 결정은 상품 회전율과 상대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법이다. 4번 손익분기점 가격 결정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특별한 손실이나 이익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2번과 4번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1번과 3번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공원마진 또는 공원이익에 대한 개념 우리 회계학 그러니까 재무관 쪽에서 정리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공원이익에 또는 공원마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요 3번 요 내용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시는 거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원 마진 또는 공원 이익 뭘 의미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공원 이익 죄송합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준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공원 마진인데 뒤쪽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던져놓고 있으니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17번 다음 중 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뢰성이란 측정 결과가 실제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했는지 정도를 말한다. 역시나 여기서 성과 측정 기준 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인사평가의 구성 요건을 얘기할 때는 크게 4가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4가지가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이라고 하는 4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전략적 적합성이나 구체성에 대한 것들까지 얹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신뢰성이잖아요. 신뢰성은 뭐가 되는 거죠? 반복 시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일관성 또는 안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측정 결과가 실제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했는지 정도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계속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개념 이래저래 비교하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1번은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2번 전략적 적합성은 성과관리 시스템이 조직의 전략, 목표, 문화와 부합되는 직무 성과를 끌어내는 정도를 말한다. 3번 수용성이란 측정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4번 구체성이란 성과 측정을 통해 회사가 종업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정도를 말한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어서 1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8번 다음 중 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진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 이 문제 역시 난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역시 제가 강의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하셨으면 또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긴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완전 자회사를 이용한 시장 진입을 통해 관리자들이 표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완전하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조인트 벤처의 전방 통합은 기업의 업스트림 상향 활동에 합작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건데 지금 보세요. 아마 전방과 후방에 대한 개념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전방은 소비자 방향, 후방은 공급 업체 방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 거기에 상향 업스트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살짝 드린 적이 있긴 하냐면 공급 사슬 관리 쪽 이야기하면서 채찍 효과는 소비자 쪽에서의 수요 변동이 공급 업체 방향으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표현을 2개를 제가 더 들려드렸어요. 첫 번째, 전방에서의 수요 변동이 후방으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려서 전방과 후방이라는 표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가 공급사슬, 하류에서의 수요 변동이 공급사슬 상류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증폭되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류와 상류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상류가 공급업체 방향, 하류가
소비자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으셨으면 이 문제 풀리는 거고요. 이게 유추가 안 됐으면 사실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이 그럼 이제 상향이라는 것은 공급업체 방향이니까 후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에는 전방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조인트 벤처는 일반적으로 완전 자회사에 비해 적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4번 전략적 제휴의 단점은 미래의 현지 혹은 세계적인 경쟁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역시나 옳은 설명들이 돼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2번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3번 향후 자산을 교체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4번 자산의 취득 원가를 체계적으로 한 회계 기간에 배분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감가상각 뭐 때문에 말씀을 드냐면 기업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본적 지출을 원가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감가상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은 4번 자산의 취득 원가를 체계적으로 회계 기간에 배분하기 위해서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0번 다음 중 브랜드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브랜드 확장은 현재 브랜드명을 새로운 제품 범주의 신제품이나 수정 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상표 확장, 브랜드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죠. 2번 복수 브랜드는 동일 제품 범주 내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3번 신규 브랜드는 신상표죠. 신제품에 사용할 적절한 기존 브랜드명이 없을 때 새로운 브랜드명을 개발하는 것이다. 4번 라인 확장은 기업이 기존의 브랜드명을 새로운 제품 범주로 확장하는 것이다. 기존 브랜드명을 기존 제품 범주에서 계속 쓰는 것이 라인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1번 역시 이거 역시 사회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좀 모호한 그 문제이긴 했었는데 아프리카에 진출한 어떤 한국 기업의 경우 그 국가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관행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였으므로 한국 기준엔 터무니없는 저임금일지라도 윤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윤리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공리주의 윤리관, 2번 정의론적 윤리관, 3번 사회계약론적 윤리관, 4번 인권론적 윤리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의미하는 거고 정의론과 인권론은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데 사회계약 뭘까요?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합의, 그 합의가 사회계약이고 그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적 윤리관이 되는 거고 역시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회계약적 윤리관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2번 점포를 임대하여 에어컨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유통주식회사에서는 에어컨을 대당 180만원에 구입하여 2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임대료는 매월 100만원이며 점포의 영업용 집기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월 20만원이라고 한다. 주어진 자료들만 고려한다고 할 경우 월간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몇 대인가? 사실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구급 같은 경우에 회계학과 재무관리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많이 받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문제가 공개된 이후에 구급시험에서 회계학과 재무관리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전에 보건 상태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올해 구급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 버렸어요. 물론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사실은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구급에서도 계산 문제의 출제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오시면
지금 뭐 구하는 문제냐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구하는 거고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어떻게 구할까요?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보시면 고정비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임대료가 100만원, 감가상각비가 20만원이니까 120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당 공원 이익인데 지금 200만원에 판매할 거고 대당 180만원을 구입했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주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20만원이 되겠죠. 결국 120만원을 20만원으로 나눠서 구하게 되면 6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22번 정리되신 거고 다음 23번 다음 중 수평적 조직구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위, 명령, 개통이 단순하고 책임, 의무 및 권한의 통일적 귀속이 명확하다. 얘가 바로 옳지 않은 설명이죠. 얘는 수평적 조직구조가 아니라 수직적 조직구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 일단 1번이고요. 나머지 확인해 보시면 2번 직공에 대한 작업 지도가 쉬워 미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다. 3번 하나의 직능 부서 내에서는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 4번 작업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선임의 지도로 직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예에 비해서 수평적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23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4번 잠재적 창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창의적인 업무는 전문성이 기본이다. 2번 똑똑한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능수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다. 3번 희망, 자기 효과성, 긍정성은 개인의 창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4번 창의성은 바람직한 많은 개별적 특성과 관계가 있어 윤리와 상관관계가 높다. 사실 이 문제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푸는 게 가장 안전한 형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것과 윤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관련이 없죠. 근데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5번 다음 중 안전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바쁜 크리스마스 판매 시즌이나 세일 행사 기간과 같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고를 말한다. 예상 또는 예비 재고에 대한 설명이 되죠. 2번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나 생산 문제가 일어나거나 수요가 예상보다 높을 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유하는 재고이다. 얘가 안전 재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기업이 구매나 생산을 하고 다음번 구매나 생산할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구매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다. 주기재고와 관련돼 있고요. 4번 기업들이 가격 인상이나 공급 축소 등에 대비하여 물품을 비축해 놓을 때 생성되는 재고이다. 역시 주기재고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예비 또는 예상재고, 2번은 안전재고, 3번과 4번은 주기재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4년 군무원 경영학 9급 필기시험 총 25문항 다 확인하셨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